안녕하세요. 올해 딱 60살이 된 대한민국 평범한 한 가장입니다.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지금은 부인과 함께 한적한 시골에서 귀농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 그리고 저희 부부의 소중한 딸에게는 평온한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잘 이겨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우리와 소중한 연을 맺어준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평안한 일상을 살기까지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저는 아버지와 4살 위의 형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들을 먹여 살리느라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셨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형과 보내야만 했어요. 형은 어린 시절 저의 가장 큰 친구이기도 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하는 부모님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자랄 때 저는 하나뿐인 형을 의지하면서 살았네요. 형은 어렸을 때부터 인정이 많았고 따스한 성품이었어요.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어린 제가 귀찮았을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내색 없이 저를 아껴줬던 기억이 납니다. 와, 형, 이게 다 뭐야? 현미 아주머니가 만두를 많이 빚으셨다고 주셨어. 얼른 손 씻고 와. 형이 맛있게 삶아놓을게. 가끔 고모들이나 동네 아주머니가 맛있는 걸 주셔도 형은 절대 먼저 먹지 않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선 제 입에 넣어주고 남는 걸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어떻게 보면 제게 부모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며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던 찰나 형이 제게 대학 진학을 권했었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도 그렇고 대학에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처럼 일찍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은 내 동생이 번듯한 대학 졸업장을 받길 원한다며 제게 대학을 가라고 하더군요. 마음 한편으로는 대학에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라 제 사정을 아시는 담임선생님께서도 대학 입학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형도 그게 내내 맘에 걸렸는지 제게 등록금을 쥐어주면서 꼭 대학에 입학하라고 했네요. 하지만 형이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 잘 아니까 그걸 냉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형, 지금까지도 형이 고생하면서 나 고등학교 졸업시켰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가더라도 내가 나중에 벌어서 갈게. 이 돈은 형이 가지고 있어. 야, 김상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중에 돈 벌어서 대학 가는 건 뭐 쉬운 건 줄 알아? 그때 되면 돈 버느라 힘들고 다시 공부하려고 해도 머리 굳어져서 안 돼. 너 지금 한창 머리 좋을 때 공부도 하고 캠퍼스 낭만도 느껴봐야지. 이 형이 너 등록금 내줄 정도는 버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 그러니까 이 돈 못 받아. 형이 매일 새벽같이 직장 나가고 야근까지 하면서 벌어오는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동안 형이 나 보살펴준 걸로 충분해. 신경 쓰지 마, 형.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남 일도 아니고 내 동생 일인데 내가 참견 좀 해야겠다. 나 얼마 전에 너희 담임선생님 만났어. 네 성적에 대학 안 가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나도 그래. 네 좋은 머리 썩히는 거 아깝다. 내가 등록금 내주는 게 미안하면 대학 졸업하고 네가 좋은 데 취직해서 나 호강시켜주면 되잖아. 응? 형, 고마워. 나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을게. 알았지? 알겠어, 임마. 내가 이자까지 쳐서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로. 그렇게 형 덕분에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졸업하기까지 그 시간은 오롯이 다
공부하는 데 보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매학기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아야 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 매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운 좋게도 매학기마다 과에서 수석을 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어떻게 매번 1등을 놓치지 않냐고 저를 대단하다 했는데 사실 다른 비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제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 형에게 미안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한 것뿐이었습니다. 형은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저를 대견해했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랑은 동생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형에게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돌보느라 힘든 순간도 많았고 거기다 제 대학 등록금에 용돈까지 보태주느라 힘들었을 형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했어요. 언제까지 저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으니까요. 형은 어린 시절부터 외모도 출중한 편이라 여학생들이 호감도 많이 보였는데 여러 이유로 거절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 형에게 얼른 좋은 여자가 나타났으면 했었어요. 그러던 중 형이 먼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몇 년 전부터 만나던 여자분이고 심성이 고와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사람일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다고요. 형 말대로 형수님은 정말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형과 같이 살아왔기에 저는 따로 독립을 할 생각이었는데 자기 때문에 따로 나가 살 필요 없다며 같이 살자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형수님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같이 살면 신혼부부가 불편하기도 할 거고 늘 저를 위해서 희생해준 형이 결혼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건데 제가 방해하는 역할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형도 같이 살자며 절 붙잡았지만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독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형에게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지켜보라고 했는데 사실 혼자 자취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직장에 취직하면서 몸도 바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청소나 식사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나가는 상황이 되니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할이나 병원 신세를 지고야 말았습니다. 제 입원 소식에 형과 형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입원실에 누워있는 저를 바라보던 두 사람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야근한다고 그러더니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혼자 나가 살면서 몸 생각도 안 하고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야, 젊은 총각이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걱정했잖아 임마. 형 미안해. 나 때문에 놀랐지? 형수님도 놀라셨죠? 죄송해요. 근데 나 며칠만 잘 먹고 쉬면 되는 거래. 입원해서 며칠 쉬다 태어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이 확 상했는데 고작 며칠 쉬는 걸로 되겠어요? 보니까 도련님 바쁘다는 핑계로 밥도 안 먹고 일만 한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잖아.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나 네 형수나 너 혼자 사는 거 더는 못 봐주겠어. 네가 왜 따로 나가 살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맘을 잘 아니까. 자꾸 같이 살자고 하면 너한테 부담 줄까봐 참았는데 너 꼴이 이게 뭐냐? 독립하겠다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못 먹고 일하다가 20대 총각이 쓰러지기나 하고 말이야. 너 이렇게 사는 거 나 더는 못 봐.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아니야 형. 내가 어떻게. 도련님이 신혼부부인 우리 편하게 살라고 집에서 나간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도련님 혼자 살면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요. 그리고 나나 형이나 도련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우애 있게 같이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나도 도련님이랑 같이 살면서 더 정도 붙이고. 무엇보다 혼자 살면 제대로 잘 챙겨 먹지도 못할 텐데. 내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도련님 집 가서 짐 빼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형은 물론이고 형수님까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주는 형과 형수님을 위해서라도 더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확실히 혼자 사는 것보다 생활에는 훨씬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형수님이 워낙 음식을 잘하시기도 하고 매일 맛있는 걸 얻어먹다 보니 빠졌던 살도 금방 붙고 건강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 신경 써주신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제 나름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형수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수님은 우리 도련님이 1등 신랑감이라며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줘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결혼이나 연애에 큰 관심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말고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언젠가 결혼은 하겠지 했지만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네요. 형과 형수님은 교회에 다녔었는데 교회에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자주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자에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됐었죠. 하루는 휴일을 맞아서 쉬고 있는데 형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도련님, 저희 곧 손님하고 집에 도착해요. 네? 손님이요? 무슨 손님이요? 그건 직접 만나서 확인하시고 신경 써서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귀한 손님이니까 잘 좀 부탁해요. 형수님 연락을 받고 어떤 귀한 손님이시기에 일어나 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전화까지 하실 정도면 진짜 귀한 손님이겠구나 싶어 대청소도 해놓고 또 귀한 손님에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아 씻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쯤 형과 형수님 그리고 말했던 손님이 같이 왔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이 형 부부 뒤로 따라 들어오더군요. 머리는 어깨쯤 오는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순간 첫눈에 반해 어떻게 인사를 나눴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멍하게 있자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형은 여자분 인상이 어떠냐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버벅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형과 형수님이 옛날부터 제게 소개시켜주고 싶던 여자분이라면서 마음에 들면 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야기할 때는 흘려듣기만 했었는데 저도 당시 그렇게 첫눈에 반할 줄은 몰랐어요. 그 여자분은 교회 반주자였고 대학에서도 음악을 전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원래 숫기가 없는 편이라 먼저 호감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싫지 않은 듯 데이트 신청을 받아줬고 그 다음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걷고 저녁을 먹었네요. 이게 저와 제 아내의 첫 만남이었어요. 저희가 교제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형과 형수님이 기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형수님은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잘 맞을 줄 알았다면서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줬어요. 여자에 별 관심이 없던 저는 미래의 동석감으로 제 와이프를 점찍어둔 형수님 덕분에 1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앞두게 됐어요. 그렇게 준비한 양가 상견례를 했던 날 형이 오더니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저 결혼할 때 주려고 형수랑 같이 모은 돈이라고 하더군요. 형, 나 돈 있어. 회사에서 월급 꽤 받는 거 알잖아.
이 돈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써. 야, 임마. 나도 너 돈 있는 거 알아. 너 좋은 직장 다녀서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알고. 그래도 이건 내가 형으로서 너 결혼할 때 쓰라고 모아놓은 거야. 형이랑 네 형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받아. 형 정말 왜 그래? 오히려 형이랑 형수님이 나한테 돈을 받아야지. 나 미안하고 염치 없어서 못 받아. 너 진짜 섭섭하게 형 앞에서 염치 따질 거야? 형제끼리 미안하고 염치 없는 게 어딨냐. 많은 돈 아니니까 그냥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아. 알았지? 그게 아니라 나는 형한테 매일 받기만 해서 그렇지. 대학 다닐 때 등록금도 그렇고 형 결혼하고 나서도 형수님이 나까지 챙겨주시는데 그게 미안해서. 그 말을 하는데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형에게 받기만 했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 결혼을 위해 형과 형수님이 한 푼 두 푼 모았다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해서요. 동생이 되어서 뭐 하나 해주지는 못할 망정 늘 형을 힘들게만 하는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형이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어요. 상태야,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네가 내 자랑이었어. 네가 있어서 너한테 못난 모습 안 보여주려고 나도 더 열심히 살았다. 그런 내 동생이 이렇게 다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미안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형수랑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여기고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형. 형이랑 형수님 마음 생각해서 잘 받을게. 그리고 나 결혼해서도 잘 살게. 앞으로 두고두고 형한테 은혜 갚아야지. 너 분명히 은혜 갚는다고 했다. 네 형님한테 언제 은혜 갚는지 내가 두고두고 지켜볼 거야. 형은 그 순간에도 제가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형과 형수님의 감사한 마음을 받을 수 있었고 결혼식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네요. 저와 제 와이프 그리고 형 내외까지 네 사람은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집들은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형님과 동서 사이에는 시기 질투도 있다던데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우애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너희 형제는 결혼해서도 참 보기 좋은 가족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가정이 안정되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형수님이 임신 소식을 알려온 겁니다.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조카가 찾아와 준 거예요. 형수님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제가 다 감격할 정도였습니다.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기의 얼굴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형님 내외를 이렇게 반반 닮을 수 있는지 놀랍기도 했고 아이가 정말 귀여웠네요. 커가면서 걸음마도 하고 어설픈 발음이지만 저한테 삼촌 삼촌 하면서 저를 따르는 모습에 반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카 딸의 재롱을 보니 저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와이프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고민하던 찰나 와이프가 할 말이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한 말은 제가 아빠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상태 씨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확실해지면 말해주고 싶어서 병원 다녀올 때까지 참았어.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된대. 뭐 그게 정말이야? 내가 아빠가 된다니 정말 안 믿긴다. 나 사실 자기한테 빨리 아기 갖자고 말하고 싶었거든. 지은이 커서 애기 부리는 모습이 진짜 귀엽잖아. 그 모습 보니까 형님네가 부럽기도 하고 얼른 우리도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도 그랬어. 형님네 갈 때마다 지은이가 우리한테 안기는 것도 귀엽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예뻐할지 눈에 선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아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임신이 됐네. 그러게. 고마워 당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우자.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또 울먹거리자 와이프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물 보라고 놀렸던 기억도 나네요.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리자 형님 내외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너무 귀여운 조카 지은이에 이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막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희 가정에도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조카의 재롱을 봐서 그런지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져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기를 보는데 정말 그 순간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네요. 형과 저는 어떻게 똑같이 첫 딸을 낳았냐며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이 태어나고 형님 가족하고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몇 년 빨리 태어났다고 조카가 우리 딸 하연이를 잘 돌봐주기도 했고 아이 아빠가 되고 보니 형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나가놀기 좋아하던 어린애들이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가정의 가장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서로 가장의 책임감도 나누고 또 어릴 때를 추억하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그러던 중 형님 내외의 결혼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가 생기고 둘이 여행 한 번을 못 갔다며 이야기하길래 그럼 지은이는 우리가 돌봐줄 테니 오랜만에 두 사람 신혼때 분위기 내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해줬어요. 형님 부부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던 터라 아내도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했었네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갖기 어렵잖아요.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아이 걱정 없이 편하게 데이트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카를 우리가 봐주기로 했었습니다. 조카를 우리 집에 맡기고 가면서 형수님이 고맙다는 말씀을 참 많이 했었어요. 서방님, 그리고 동서 고마워. 지은이만 맡기고 가려니 우리가 면목이 없네. 에이,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신세진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두 분 결혼기념일 여행이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러게요. 형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요. 우리가 지은이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주버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달라고 하시고요. 재수씨, 안 그래도 나 저 사람한테 용돈 받아 사느라고 요즘 거지예요. 저 사람이 날 사줘야 한다니까요. 에이, 우리 형 또 엄살이네. 형수님, 형이 돈 없다고 해도 무조건 사달라고 해요. 이런 날은 남자가 쏘는 거지. 자, 알았다 알았어. 너네 형수 비싼 거 사주고 올 테니까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 걱정 말고 다녀와 형. 잘 다녀오세요 형수님. 형네회는 그날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밖에서 저녁을 먹는다면서 조카가 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돌아오는 날에는 출발한다며 연락을 했어요. 점심때쯤 서울로 온다고 했던 형은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막히는 건가 싶었고 나중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아내는 진동으로 인해서 모를 수도 있고 운전하느라 통화를 못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당연히 형인 줄 알고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거기 김상태 씨 댁이 맞습니까? 네, 제가 김상태 본인인데 무슨 일이시죠? 네, 형님인 김상수 씨가 국도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은 맞은편 차량이 달려오면서 형과 형수님이 탄 차가 부딪혔다고 했고 두 사람 다 상태가 위중하니 얼른 병원으로 와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고 아내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일단은 아이들도 있으니 아내는 집을 지키라고 했고 제가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무슨 생각으로 형이 있는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사고가 난 병원까지 달려가는 그 몇 시간 동안이 살면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마주한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형과 형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이 맞은편으로 달려오다가 두 사람이 탄 차와 부딪혔다고 다가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피해가 더 커진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여행이라고 기대에 부풀어서 떠난 두 사람인데 거기다 딸 걱정에 여행지에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올라오던 두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조카와 딸을 데리고 온 아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슬픔에 빠져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주변과 형수님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려야 했고 곧바로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형과 형수님의 사고는 이제 7살인 조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외동딸로 사랑받고 자라던 우리 조카가 갑자기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게 되었으니 가슴이 아파 조카를 참아 볼 수가 없었네요. 제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못 보는 거 내고 묻는 조카를 꼭 안아줬습니다.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옆에서 지쳐 잠든 조카를 봤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 아닐까.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 걱정이 앞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조카는 형수님의 언니가 키우겠다고 데려갔었어요. 우리가 키우겠다고 나섰다가 괜히 아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 연락도 자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 옆에 형과 형수님이 없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조카도 눈에 밟혀 몇 개월 동안 술도 마시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중 형수님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자신의 집으로 좀 와줬으면 한다는 전화였어요. 조카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와 함께 한달음에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수님의 언니 되시는 분은 저희를 집 근처 커피숍으로 데려가더니 저희를 부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오래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은이 친가 어른들을 여기까지 부른 이유는 저희가 더 이상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애들이랑 지은이랑 너무 상극이에요. 조금씩 말다툼하는 거야 어리면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오늘 아침에는 집안이 다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데 저희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네요. 지은이가 그럴 리가요. 얼마나 밝고 애교 많은 성격인지 아시잖아요. 큰 소리도 잘 못 내는 애인데. 지은이 밝고 애교 많은 거야 저도 잘 알죠. 저도 제 조카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이랑 너무 안 맞아요.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 애들이 지은이네 엄마 아빠 일을 가지고 몇 번 애 앞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애들이 잘못한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애랑 싸우다가 얼굴에 생채기를 내놨어요. 애들 아빠도 지은이가 그러는 거 보니까 더는 못 키우겠다고 하고요. 우리 집도 애가 둘인데 지은이까지 셋이나 키우려면 부담이 커서 사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설로 보낼 건지 아니면 친가에서 맡아주실지 의논해야 할게
뵙자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야. 하연 아빠,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이모님 댁에서 지은이 키우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데려갈게요. 지은이가 천하구월하면 모를까. 삼촌도 있고 작은 엄마도 있는데 시설로 보내지는 건 말이 안 되죠. 지은이 데려오려면 정리를 해야 하니까 며칠만 좀 더 돌봐주세요. 그동안 이모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키울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내의 반응에 속으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조카를 데려오고 싶던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이 말을 하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도 했고 또 아이 하나를 더 키운다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아내가 단 몇 분 만에 결정을 내리니 제 입장에서는 고마우면서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한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와이프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나 솔직히 당신이 지은이 키워자고 할 줄 몰랐어. 그래서 이모님 앞에서 그 말할 때 많이 놀랐다. 나는 지은이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어? 아주버님이랑 형님 그렇게 떠나고 나서 당신 말수도 줄어들고 조카 때문에 고민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았지. 나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하연이 하나 잘 키우기도 힘든 세상인데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근데 오늘 이모님 애들이랑 싸웠다는 말 들으니까 순간 너무 속상한 거야. 지은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렇게 싸웠다는 말을 들으니까 애 맘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나 싶으면서 그 집에는 더 두면 안 될 것 같더라. 우리가 이제 형님이랑 아주버님 대신해서 지은이 잘 키우자. 당신도 벌고 나도 피아노 레슨 조금씩 다시 시작하면 애 둘 키울 벌이는 충분하지 뭐. 고마워. 하나뿐인 형이 남기고 간 피부친데 내가 돌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했거든. 지은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우리가 잘해주자. 이런 결심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꾸 울지 마요. 우리가 데려오는 이상 조카 딸 데리고 사는 거 아니고 우리한테 친딸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은이 상처받지 않게 정말 우리 딸이다 생각하고 키워요. 저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내 때문에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형에게 받은 사랑을 갚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조카를 데려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서재로 쓰던 방을 새롭게 단장해서 지은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 딸처럼 키우겠다더니 도배며 가구며 새로 싹 들여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자. 친딸이라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지은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고 그날부터 한 가족이 되어 살게 됐습니다. 그 뒤 저희는 아들 하나를 더 낳아 딸 둘의 아들 하나로 다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아팠던 건 형과 형수님을 겪은 후 지은이가 많이 조용해지고 또 성숙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난도 치고 말썽을 부려도 좋을 나이인데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인지 예전보다 조용하게 변한 성격이 저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잘못했다가 아이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싶어 저나 애들 엄마나 늘 조심스러웠고 막내가 태어나면서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지 더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은이는 언제나 모범생이었어요. 형과 형수님을 닮아 반듯하고 바른 성품 때문에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았고 공부도 늘 전교 1, 2등을 다퉜습니다. 저나 아내는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네요. 또 한 가지 다행인 건 지은이가 하연이는 물론 막내인 재민이와도 정말 잘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지은이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된 게 하연이 4살 때였으니까 하연이와 재민이에게 지은이는 친남매였습니다. 저희도 그제 예전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지은이가 사춘기라 예민해질까봐 염려가 됐고 저나 아내나 새 아이 모두를 전부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더 크고 나서 지은이가 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할 때 그때 아이들에게 말해주려고 했었네요. 저희 부부의 예상보다 그런 순간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가족 앨범을 보던 둘째와 셋째가 형과 형수님 그리고 지은이 3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됐고 큰애와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더군요. 말해줘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아내는 뭔가 결심했는지 아이들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은이가 우리 가족에 대한 사연에 대해서 모두 들려주게 됐는데 아이들의 반응도 걱정이었어요. 혹시라도 친언니로 누나로 알던 큰애를 다르게 대하지는 않을까 해서 순간 많이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언니이고 누나인 건 변함없다면서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켜주더군요.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아직 어리기만 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나 잘 자랐구나 싶어 저나 집사람이나 마음이 따뜻하던 하루였네요. 시간이 지나 지은이가 대학을 갈 나이가 되었어요. 지은이는 수능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좋은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주지 못했는데도 워낙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한 아이라서 정말 대견했어요. 그러던 중 아이가 저희 앞으로 택배를 하나 보냈어요. 뭔가 해서 집사람이랑 둘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지은이가 그동안 써온 일기장과 선물, 그리고 직접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게 맞나 싶어 확인하니 엄마 아빠라며 다정하게 우리 앞으로 쓴 편지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 편지 안에는 그동안 말로 전하지 못했던 아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었어요. 자신의 친딸로 받아주고 키워준 우리를 향한 고마움과 늘 조심스럽게 대하는 걸 알면서도 먼저 다가가지 못해 죄송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저희 부부 커플티까지 사서 보냈더군요. 12년의 세월이 담긴 일기장과 딸아이의 손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만큼은 형과 형수님이 세상을 떠난 날만큼이나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늘 먼저 다가가면 깨질까봐 손 내밀어주기만을 기다렸던 우리 큰딸이 이렇게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 진심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내도 평소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저를 안고 펑펑 울었네요. 그렇게 지은이는 단순히 조카가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 됐습니다. 그렇게 택배를 확인하고 온몸으로 오열했던 그날, 지은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택배 받으셨어요? 그래, 확인했어.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너 용돈이나 쓰지. 뭐하러 우리한테 옷까지 사서 보냈어.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건 많아도 직접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선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제 맘 아시죠? 그래. 사실 우리 둘 다 네가 쓴 편지 받고 펑펑 울었어. 너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말수도 줄어들고 성격이 변해서 걱정 정말 많이 했어. 힘들어도 엇나가지 않고 잘 커준 게 정말 대견하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 엄마 아빠로 받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딸. 그렇게 또 한 번 우리는 더욱더 끈끈해지게 됐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성실한 남편을 만나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셋째도 자기 앞가림 열심히 잘하고 있고 여전히 새남매는 우애 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나이 먹어가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하늘에서 형과 형수님이 잘 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은이를 키우면서 형이 내게 줬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어쩌면 형이 제게 주고 간 선물은 지은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났을 때 형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지요? 우리 형제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